종교철학 6번째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종교철학이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대륙의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그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종교철학의 방법으로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논리적인 그런 문제와 또 적용 가능성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철학은 논리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그런 논의가 종교철학의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점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종교철학은 이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론들이 실천 가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적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좀 언급을 했는데,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르네 데카르트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철학자며 수학자로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생각 혹은 사유를 철학의 주요한 방법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의 유명한 명제, 잘 알려져 있는 명제가 있는데,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라틴어의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cogito는 내가 생각하다라고 하는 1인칭 단수입니다. 소위 이제 라틴어에서는 오에서 끝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as, at, amus, atis, ant 1인칭, 2인칭, 3인칭, 그 다음에 복수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cogito 나는 생각을 한다. ergo 그러므로 sum 내가 있다. sum이라고 하는 거는 비동사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실 이 유명한 말은 인간이 바로 생각의 주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의심을 해보아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바로 사유의 주체, 생각의 주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97쪽에 가면 르네 데카르트에 대한 당시의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교양청의 교시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이 있었을 내용들을 제가 97쪽, 98쪽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종교철학의 방법들 가운데 네 번째 방식이 논리적인 방식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는 뭘 의미하느냐? 논리는 왜 해야 하느냐? 논리는 설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내 주장이 설득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논리에는 크게 세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률과 모순율과 배중률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거라 길게 이야기는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이 세 가지가 논리의 형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학, 라직이라고 할 때 형식 논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ormal logic, 종교철학을 배우러 왔는데 논리학을 하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형식 논리라고 하는 거는 논리를 전개할 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는 A이다.
동일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항진명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수를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설명을 하면 만일 우리가 무엇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면 이 표현에 되는 문장 이런 것이 A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또 A입니다. 이 두 개의 주장 가운데 이 주장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진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일 그가 하나님이라면,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장이 등장을 하게 될 때, 그는 악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동일률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가 악한지 선한지를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 조건이 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선하다, 전능하다, 능력이 있다. 그게 이제 동일률에 맞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가운데는 이 동일률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동일률 혹은 항진명제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냐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실제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선하고 전능하고 자비로운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동일률의 의미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순율인데, 모순율은 소위 이제 창과 방패의 논쟁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창은 말하기를 어느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방패는 말하기를 어느 창이든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두 절대가 마주쳤습니다. 창과 방패는 서로 하나의 모순으로 두 절대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서로의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나 논문에서 흔히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의 주장은 다른 주장과 상치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죠. 왜 그런가? 이것은 확실히 그들의 주장이 절대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에서 창과 방패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이 모순율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는가, 내가 맞는 말이 맞는가, 두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학문이 나온지도 모르지만 이 모순율은 서로 컨트라딕토리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문장은 혹은 주장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어느 진술이든 그 진술은 참이든지 아니면 거짓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주장을 동시에 공정하는 문장이나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모순율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 논리에서 배중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순율 외에도 요즘에는 배중률과 모순율을 따로 구분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배중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어에 law of excluded middle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 배중률은 흔히 제3의 배척 원리로 이해됩니다. 중간적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형식 논리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의 올바른 방식이나 법칙을 밝히는 배중률은 한 명제 또는 그 진술과 그것의 부정은 둘 다 거짓일 수 없다는 의미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명제나 진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적인 제3의 판단은 excluded, 그러니까 그 판단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죠. A는 B이든지 아니면 A는 B가 아니든지 하는 이런 문장으로 설명되는 것을 배중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의 논리가 있으면 비형식적 논리도 존재를 하죠. 비논리적인 형식은, 비형식적 논리는 형식과 내용에 관심을 갖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사고인데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하나는 타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형식은 앞에 나와 있던 세 가지 형식과는 다른 비판적 사고를 이야기할 때 비형식이라고 보는 거죠. 타당성, 소위 validity라고 할 때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따져보는 게 논리예요. 근데 이걸 앞에 세 가지 논리 형식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비형식의 논리라고 보는 겁니다. 전제 A는 B이다. 전제 B는 C이다. 결론은 A는 C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와 결론을 따져보는 건데, 요거를 구체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 B가 오면 이걸 A라고 하고, 땅이 젖는다라고 하는 것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가 오면 땅이 젖는다. A는 B이다. 그 다음에 땅이 젖으면 옷이 젖는다. B는 C가 되는 거죠. 결론은 B가 오면 A는 옷이 젖는다. C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옷이 젖는다. 이게 이제 타당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뭐 예를 든 거지만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따져 볼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비형식 논리 중에 타당성의 조건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 비형식의 논리에서는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타당성과 사실 전제를 동시에 따져보는 건데, A는 B다, B는 C다, A는 C다 라고 할 때 전제가 정교수는 사람이다. A는 B이다. 그죠? 사람은 B는 애꾸다. 이제 C를 넣습니다. 그래서 정교수는 애꾸다. 그럼 이거는 이제 건전성이 안 맞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뭐 어쨌든 형식의 논리가 있고 비형식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은 상당히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세 가지 형식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소위 이제 동일률, 그 다음에 모순율, 그 다음에 배중률. 여러분이 논리의 형식 논리를 가질 때에 요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00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5페이지까지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 철학의 이제 방법에서 옳지 않은 논리 형식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럴 때 제가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 표현 못한다니까?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논리 형식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 교수가 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요. 학생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왜냐하면 돈은 말로 표현 못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라도 이유와 근거를 대나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형식이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논리가 그러면 중요하냐는 겁니다. 논리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억지와 독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람이 억지스럽고 독단의 형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는 억지와 독단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는 단정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유와 근거를 대기 때문에 단정적인 주장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논리는 전제와 결론의 관계로 검증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논리 혹은 논증에서 피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요소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권위에 의한 논증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위에 의하는 논증, 또 저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주장은 항상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한국의 정치를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람에 반대하는 논증입니다. 왜 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 사람에 반대하는 논증은 논리에서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허수아비 논증 같은 것도 피해야 되는데 허수아비 논증은 이런 거예요. 소위 이제 허수아비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람인 것처럼 소위 농사를 망치는 새들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논증입니다. 실제 그 공동체에 없는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의 문제는 그 공동체가 가장 잘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와 먼 사람들이 판 나오라 콩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죠. 허수아비 논쟁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집에 간섭하는 이런 거는 대부분 허수아비 논쟁이에요.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가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단을 할 때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결정을 할 때는 그게 허수아비 논쟁입니다. 반드시 실제로 그곳의 전문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거는 대부분 스트로맨 팔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수아비 논쟁입니다. 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죠. 교수님의 말씀이 맞거든. 이거는 권위입니다. 권위에 의하는 논쟁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학생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논쟁이 아니고 논리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가장 우리가 뭐 잘 사용하고 있는 예를 하나 든다라고 하면 훌륭한 그 강사가 왔을 때 사회자가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래. 그러니까 있던 그 하버드라고 하는 권위에 의해서 사람들이 논리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권위에 의거하는 논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지방은 원래 그래. 이 고의적인 오해를 갖고 있는 거죠. 논리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져야 될 이유는 억지, 뭐 이런 독단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통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고의적인 오해, 허수아비 논쟁, 사람에 반대하는 논쟁, 권위에 의거하는 논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와 있는 예를 하나 제가 좀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래의 논쟁은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잘못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나치스는
상대성 이론을 비난했는데 그 이유는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같습니까? 사람에 대한 논쟁이죠.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주장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감옥에 지금 계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에 모든 목사님들이 상당히 존경을 했죠. 이거는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인용을 한 건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한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의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류죠. 그래서 이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옳지 않게 잘못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서도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민족적 배경이나 종교적 배경에서 논쟁하기 때문에 타당한 논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논리는 필요하지만 참은 아니다. 이런 거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논리학을 가르친 선생님과 그로부터 배운 학생 간의 문제가 법정으로 번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제자가 논리학을 좀 배우고 싶어서 선생님에게 논리학을 배우고 난 후에 수강료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힘들고 어려운 학생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에게 논리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논리학을 다 배우고 난 후에 수강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수강료 문제로 인해서 법정으로 논쟁 시비가 불거졌는데, 제자는 선생님에게 수강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버텼고, 선생님은 제자에게 수강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 법정에서 누가 이길까요? 이유는 뭔가? 이것은 굉장히 논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필요하지만 참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이유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제자가 이긴다라고 할 때는 법정에서 제자에게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면 그 손을 들어준 것 때문에 이긴 거고, 만일 졌다라고 하면 사실 논리학을 잘못 배웠다는 거죠. 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 이기면 법에서 이겼다라고 손을 들어주게 하면 이기는 것이지만, 제자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자가 논리학을 잘 배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오늘 이렇게 동영상 강의 때문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논리는 필요하지만 사실 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철학은 실천적이고 적용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사변적으로 그치서는 안 되고, 종교 철학은 실천적이고 그게 적용 가능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변적 논의나 논쟁이라고 해도 그것을 실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는 거죠. 참된 진리는 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고 실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런 거를 철학의 방식 가운데 이거를 프로네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실천지입니다. 실천하는 지식이다. 이 프로네시스가 철학의 방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룩하죠. 그리고 그 이룩한 비행기는 또 반드시 착륙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 지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변적인 이론이 있다고 해도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은 상당히 실천적이고 적용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